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이번 시간 함께 하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이명환 소장님, 임철균 연구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이것도 이거지만 진짜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들을 데리러 왔다는 것은 곧이어 내 차례가 오겠구나. 이런 위협을 느꼈던 거 아닐까요? 그렇게 모르는 거죠. 자기가 정말 음모를 꾸몄다가 이게 발각이 됐구나 해서 행동을 한 건지 아니면 나한테 오겠구나라고 해서 한 건지는 이제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보통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저게 진짜로 반정이 의심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뭐 회의한다고 부르든지 아니면 조용히? 그렇죠. 그래서 잡든지. 야, 너 이번에 이동공 씨 거 미안하지 내가 한번 연회를 베풀어 줄 테니까 와서 좀 즐겨. 아니 뭐 평양 그렇게 서울로 오라고 그러나 도원수였던 장만이 우리 진영으로 오라고 하든가 아니면 조선이 이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라서 조선은 아무리 군사령관이라도 자기 휘하로 채우질 못해요. 그거는 저기 유럽 봉건령 같은 데서 나는 거고 다 발령을 내려요. 그리고 미리 다 이게 있어요, 선이. 그러면 편지 보내는 거죠. 임철균 의원이 그때 북한으로 있으면 야, 신호가 왔다. 쟤 잡아라. 그러면 찬스 그러고 잡는 거고. 선조 때 오늘은 홍차다. 선조 때 반란 그거 있잖아요. 반란 모의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들어오니까 그냥 바로 군대 내려버렸어요. 이렇게 근무소서 안 가고 아예 토벌군이 내려가가지고 토벌군이. 잡으러 갔는데 그 사람이 바로 자결해가지고 오히려 더 많은 신료들이 죽어 나갔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 인조폐하 저 금부도사 목이 날라갔다는데요? 이 결국 지금 소식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반란의 깃발을 꽂은 거예요. 네, 아직 그 소식은 못 갔죠. 아니, 이제 실질적으로 간 거야, 이제 배워버린 상태니까. 그럼 이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호남 모의록에 따르면은 호남 모의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당시 상황을 기록한 책이 있는데 그때 안주 목사 정충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괄의 반란군을 감지를 하고 조종에 이렇게 고했대요. 저 반적들에게는 세 가지 방책이 있다. 상책은 모장, 그러니까 모문용에게 은자와 인삼을 주고 후하게 대접해서 청천강 이북의 도를 차지하고 본인의 세력을 세우는 거. 중책은 몰래 누르하치하고 결탁을 해서 그 형세에 의지하는 게 중책이다. 하책은 도성으로 긴급하게 진격하는 거다. 근데 반적들은 이 중에 반드시 하책을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책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선 조정의 고민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제가 항상 내전이나 반란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유의미하게 성공하려면 외부 세력과 연결이 돼야 돼요. 내부의 반란 세력이. 그런데 당시의 인조는 명으로부터 책봉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이괄의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한성을 함락시키고 인조를 잡아버리는 게 그게 가장 상책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장 현실적이니까 그거를 선택을 한 것 같고 거기다가 휘하 장병들이 물론 전략 예비대 정예병들이지만 어쨌든 반란군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흔들리는 거는 이 반란군이에요. 그렇죠. 이래서 관군이 방어 태세를 갖추기 전에 먼저 진격하기 위해서 이괄은 신속하게 남한을 실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괄에 대해서 지금 뭐 드라마도 그렇고 항상 보면은 좀 장비 스타일로 나와요. 근데 아까 내가 말했지만 이괄은 장비 스타일 군인이 아니었어요. 원래 이게 군 행정도 잘하고 그리고 원래 평이 글 잘하고 뭐 군무를 안는데 군무를 안다는 건 당시 말은 대체로 행정 처리 같은 거 잘한다 그런 거예요. 근데 항상 뭐 이 욱하는 거 갖고 뭐 불만이 터져서 김유랑 싸우다가 반란 일으켰다 그러니까 다 장비 스타일로 하더라고. 여기서 우리가 먼저 전제해야 될 게 장만이 3만, 이괄이 1만 5천을 데리고 있었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처럼 병영에 있는 병력이 아니에요. 사실은 다 주변 고을에 주둔하고 있는 병력이에요. 그들을 소집해서 군대를 만드는 건데 이 소식을 이제 도원수였던 장만이 들어요. 그럼 자기가 또 병력을 모집해서 내려와야 되는데 바로 이괄을 따라 내려오면은 국경이 비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의주 앞에 모문용도 있었고 후금도 걱정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장만이 바로 추격할 수가 없어서 일단 병력을 모으고 일부는 이제 국경 방어를 위해 남겨두고 그리고 추격해 오는데 이때도 무조건 내병력 모아 추격해 온다가 아니라 거점이 평양, 안주 이렇게 있으니까 안주 주변
수령들은 안주로 모으고 평양 주변은 평양으로 모아서 즉시 안주 평양 방어를 강화를 합니다. 근데 이게 참 뛰어났던 게 이 사람들을 그냥 두면 이괄이 내려오면서 각계격파하거나 흡수해 버릴 수가 있어요. 대신에 평양이나 안주로 모으면 길이 뚫려 버리죠.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장마는 모으는 걸 선택한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정치 너무 걱정하거나 내가 이거 나중에 피해 보상 걸리면 어떡하지 하는 사람은 방어선을 깔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인조반정의 핵심 멤버들이니까 왕하고 내가 통한다는 걸 믿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신들이 센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장만이 아주 적절하게 조치를 해서 모아요. 당시 유명한 당시 최고 장수 중에 한 명이었던 정충신이 안주방어사였는데 이 양반 하필 그때 평양에 있었어요. 근데 이괄이 반란 일으켰다 그러니까 즉시 평양에서 여기도 모아라고 자기는 안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돼서 해안길은 다 병력이 모여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이괄은 그걸 예상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평양이나 안주를 치지 않고 그 옆에 있던 우회로를 따라서 개천 영변으로 해서 직선으로 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서울 쪽에서 보면은 이제 당황하게 되는데 당시 관군은 이게 제일 적절한 수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괄을 빨리 쫓아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괄 입장에서는 승부수가 하나 열린 거죠. 길이 뚫렸을 때 내려가서 서울을 친다. 이거 말고는 이괄이 살 길이 없어요. 인조를 사로잡으면 100% 성공. 사로 못 잡아도 하여간 도성을 점령하면 혹시 뭐 광해군을 추억하는 사람들이 뭐 반인조 세력에 집결하거나 이러면 되는 거지. 근데 이 확률이 20%라고 해도 이괄은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단순히 모으고 있으면 결국은 인조로 놓치다가 추격당해서 잡힐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관군들도 신속하게 움직여야죠. 동시에 관군은 회유책도 함께 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괄군의 장수 중에 이윤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집에 노비가 있었나 봐요. 이 노비를 시켜서 보내가지고 그냥 빨리 네 주인 빨리 와서 항복하게 해라. 그것만이 너와 너의 집안이 다 살 길이다. 회유를 하니까 여기에 흔들려서 이윤서, 유승무, 이신, 이타 등이 병력을 이끌고 도원수부로 항복을 합니다. 한 600명이. 이 노비가 큰 역할을 했는데요. 근데 이 항복한 600명이 문제가 아니라 이괄군에서 3,000명이 탈영해요. 이 소식을 듣고. 이게 더 큰 거죠. 흔들리는군요. 네. 그래서 장만이 이 사람들 600명을 관군에 편성할 동안 이괄은 다시 일단 진격을 포기하고 병력을 수습하러 자산으로 이동을 합니다. 아마 이때 이괄이 자기 휘하 수령들이 다 자기 편일 수가 없어요. 이거는 네네. 정부에서 발령한 사람들이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반란 일으킨다고 모집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모아놓고 보니까 갑자기 이 사람은 이제 상호 견제 이런 게 타령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 구조를 당시 정부군이나 관료들이 모르겠냐고. 그래서 장만이 이제 뭐 노비를 보냈던 이제 중요한 거는 출신 성분부터 다 알아. 이때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쟤는 분명히 쏘가서 지금 저기가 있을 거야라는 명단을 다 안다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보내니까 쏙쏙 빠져나오는 거죠. 안 나온 사람들도 기회가 안 잡혀서 못 나온 거지.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괄이 속전속결할 수밖에 없는 거는 지금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무조건 서울로 빨리 가야 되는 거고 어쨌든 이 평양 안주 집결은 소개 작전 의미도 있는데 중간에 흡수할 병력을 다 빼버린 거는 확실한 거죠. 다만 이제 그 바람에 이제 방어선이 없는 거죠. 치킨 게임처럼 된 거야. 우리는 적을 일단 말린다. 그래? 그럼 좋아. 나는 마른 병력으로 서울을 친다. 이런 구조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에 누굴 가뒀다 그러는데 이게 조선은 이게 거의가 인맥지연으로 왜냐면 과거로 보고 뽑는다는 거 잘못 알고 있는 거고 과거를 본 사람 중에 믿을 만한 애를 관료로 임명하는데 아니 다 과거 지금 처음 봤는데 경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로 보냐면 다 집안. 그다음에 이제 사람 평을 들어요. 마 누구마 니야 그 사장이 네 아버지 내 친구야. 뭐다 안 되는 사투리 하셨어요? 웬만하면 안 두 해주는데. 분끼리 다 하셨어요? 아니 근데 예전에 그 무과의 급제에서 이 관직을 받지 못한 그 어떤 이 조선 시대 인물의 일기를 보면 네. 분명 나는 급제를 했어. 이미 이제 과거로 성공을 했는데 관직을 못 받으니까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계속 서울로 이 평양 이 맞아요. 수도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직을 내려줄 수 있는 사람들 집에 가서 선물도 바치고 그럼, 술도 한잔하고 하면서 인맥을 쌓더라고요. 그리고 또 조선은 영모에 관해서는 용서가 없어요. 굉장히 사실은 형을 조심하는데 영모는 제가 억울한 것 같아도 굳이 내 목숨을 걸 이유가 없다. 그래서 영모는 웬만큼 의심스러워도 잡아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진영에 갔다는 자체만으로도 살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이때 장만이 경문을 보냈을 때도 아 이분 우리 사촌형이야 이런 애들만 빠져나왔을 거야. 뭐 어찌됐던 1월 26일에 이괄군이 이제 강동의 신창이라는 곳에 주둔하면서 야 여기서 그냥 안 내려갔으면 여기를 안 갔으면 참 역사에서 욕은 좀 덜 먹었을 것 같은데 대후금전을 위해서 비축해놨던 군량미, 갑옷, 궁시 등등의 보급품들을 약탈합니다. 그리고 나서 3등으로 가요. 이게 지금 지도상으로 놓고 보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갈지자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장마는 이 정충신을 선봉으로 삼아서 이괄군을 요격하게 했지만 이미 털 거 털고 강동을 떴거든요. 그래서 요격에 실패합니다. 이 당시에 이괄군은 4일 정도 연속 행군을 하고 하루는 휴식하는 패턴으로 기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아무런 계획 없이 반란을 일으킨 것 치고는 저는 진짜 되게 체계적으로 짜자자자 가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부대 지휘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 루트 자체가 어려운 조선의 루트가 무관이면 다 아는 루트이기 때문에 아. 전술을 즉각적으로 짜낸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부대 지휘에서 빠른 시간에 이동하는 게 쉽지는 않기 쉽지 때문에 그런 능력은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이 결국 3등에서 출발을 해서 상원이라는 지역을 거쳐서 수안으로 향하거든요. 근데 그 지역에 관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정찰을 통해서 확인을 하니까 우회해가지고 황해도 황주의 마장이라는 곳으로 진입을 합니다. 그러자 2월 1일에 이제 황해감사 임서가 병력 5,000명을 이끌고 상원 수안 사이에 있는 어떤 지역을 차단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또 확인한 이괄은 돌아가요? 황주와 봉산 사이에 위치해 있는 산산이라는 지역으로 진격 방향을 또 바꿉니다. 그러니까 정찰을 계속 내보내고 있는 거죠. 당시 이게 이괄군이 복잡하게 기동을 하면서 반란 개시하고 나서 4일 동안 가장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최대한 빨리 내려가야 되니까. 그런데 최단로도 이용할 수 없으니까 영변에서 불과 90km밖에 못 내려와요. 그리고 나서 3등에서 출발하고 난 다음에 거리는 4일간의 거리는 50km가 채 안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쎄한 느낌이 오기 시작합니다. 절반 이하의 속도네요. 원래 이 생각하는 행군 속도에. 네. 당시 이괄군이 1월 22일에 출발하는데 나중에 한성에 도착한 날이 2월 10일이에요. 그러니까 약 한 달 정도 걸린 오래 거죠. 걸렸네. 이게 정묘호란 때 후금군이 1월 14일에 의주를 넘어가서 평양 도착한 시간이 23일이에요. 그러니까 의주에서 평양까지 오는데 열흘 정도 걸렸어요. 그런 거 보면은 후금군 속도에, 거기다 후금군은 전투를 하면서 왔기 때문에 후금군 속도의 절반 이하 속도예요.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느린 거죠, 사실은. 당시 우리나라 길이 또 직선 고속도로가 없어서 그렇죠. 그렇게 오긴 하는데 어쨌든 당시 조선군 수준에서는 느리지 않은 기동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가 평소에 이렇게 음모를 해놨을 리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 들어가는 마을마다 나름대로 위무도 해야 되고 털 거 털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계속 지체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미리 다 내통해 놓으면 안 다 들킬 수가 없습니다. 터지죠. 안 예. 들킬 수. 왜냐하면 조선은 이게 인맥 사이가 나쁜 것 같아도 무서운 게 인맥이 안 닿는 사람이 없어요. 야, 너만 알고 있어. 예전에 임 박사님한테 들었던 얘기 중에 굉장히 재밌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흔히 영화나 드라마 보면 문 앞에 가서 이리 오너라라고 하잖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그러는 게 아니래요. 그 동네에 가면 나하고 친인척이 누가 있고 나하고 관계된 사람이 누가 있는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럼요. 이 정보망이 아니래요. 이게 지금 무슨 KGB 정보망처럼 깔아놓은 게 아니라 그냥 인맥으로 깔아놨는데 일 터지면 나한테 보고할 사람이 널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수령이 접시 깬 것까지 알아요. 아니 근데 지금 박사님 말씀을 듣는데 지금과 다를 바가 없는데요. 지금은 예를 들면 물건은 우체국으로 보내고 뭐 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왕래를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소식은 SNS로 전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전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가게에서 물건 사는 게 아니라 전부
노비들 보내서 택배를 해요. 아, 그럼 노비들끼리. 조선이 택배의 나라야. 네. 그럼 노비들이 이 고을에 가서 저 고을에 가면은 할 일이 뭐가 있겠어? 보고 들은 거 다 전해줘요. 그래서 이 고을에서 벌어진 사건이 다음날 여기 가면 다 알고 있어. 그 심심한 사회잖아.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아. SNS 네. 치는 걸 당시 노비들이 매일 이걸 하고 있기 맞아요. 때문에 하루 만경거리에서는 모든 일을 다 알고 있어요. 발로 닿는 거리는 네. 무조건. 어쨌든 관군은 관군대로 차단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황해도까지 진입하게 됩니다. 와, 근데 그러면은 황해도면은 한양 바로 위까지 도착을 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 못 막으면은 한양은 뚫리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관군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이괄군이 황해도 경내로 진입을 하니까 관군도 내륙 깊숙이 추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해도의 사익길을 전부 차단하기 시작해요. 우회로를 막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부원수 이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경기 각읍의 병력들이 이끌고 황해도 지역으로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황해도가 문제인 게 황해도가 강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에 있으면 피해가면 그만이에요. 물론 지금처럼 도로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나중에 병자호란 때도 문제가 되는 게 도대체 황해도의 방어선을 어떻게 치느냐 이게 제일 문제가 되죠. 근데 여기 또 하나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관군이 자신이 유리한 곳에서 전투를 벌일 수가 없어요. 요게 이제 치명적이야. 우리 임의원도 그 얘기 많이 하지만 전쟁은 내가 유리한 곳을 선점하느냐에서 승부에 어쨌든 이론적으로 50%는 끝나는 건데 강이 없다 보니 이들 중에 누가 전투 장소를 선택할 거냐고. 당연히 움직이는 사람이 주도권을 갖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괄이 주도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당시 어영사였던 이기가 1만 2천의 병력을 가지고 도성 내외 방어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강원도 관찰사 윤인국이라는 사람이 또 병력을 이끌고 한성으로 오고 있었어요. 또 양남의 병력 수천 명도 한성으로 오고 있었죠. 뭐 여러 가지 도성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큰 한반도 전체 지도상에서 보면 이괄군은 내려올수록 포위당하고 있는 형국인 거죠. 어쨌든 2월 2일 드디어 황주 마장에 오전 05시부터 07시 사이 묘시죠. 이때 이제 정충신이 이끄는 관군과 드디어 이괄군 간의 첫 전투가 발발합니다. 이 마장은 인조실록에는 신교라고도 표시되어 있거든요. 여기가 상원에서 황주로 가는 중간 길목이에요. 그 평원지대인데 어쨌든 여기서 전투가 개시가 되니까 관군이 또 전투에 앞서서 항복을 종용합니다. 앞서 한번 효과를 봤으니까. 그래서 이거에 또 흔들려서 이괄군의 병사 1,000명이 탈영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이 투항한 병력들이 와서 항복을 하면 항복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하고 있을 때 그때를 노린 이괄이 항복한 왜군들을 앞세워서 갑자기 관군 진영으로 돌격합니다. 총공격을 가해버리니까 여기에 이제 관군이 심하게 당황해가지고 진영이 다 무너져 버려요. 패퇴한 관군은 황주로 이제 퇴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부대 재정비를 하고 여기서 이제 자신감을 얻은 이괄은 계속 남하를 하는 거예요. 이후에 봉산이라는 지역으로 들어간 이괄군이 관군이 평산에 위치하는 것을 보고 또 샛길로 우회합니다. 그리고 2월 7일에 관군이 이제 평산과 임진강, 이 임진강 뚫리면 이제 진짜 한성까지 막을 데가 없어요. 임진강에서 이괄군의 진격을 막아 세우려고 방어 준비를 갖추거든요. 그리고 정충신의 부대로 이괄의 배후를 치려는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런데 별다른 경계 없이 주둔했어요. 설마 이 시간에 여기까지 왔을 리가. 설마 했던 내가 왔지. 네. 그렇게 해서 주둔하던 관군이 이괄군의 기습을 받고 또다시 대패합니다. 아유. 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강물에 빠져 죽고 막 그랬대요. 확실히 이괄이 그런 전투 그러게요. 능력이나 지휘 능력은 굉장히 뛰어난 거 보네요. 네. 그래서 이제 관군은 이렇게 참패를 하고 나서 이괄군은 그 잡힌 장수들의 머리를 참수를 해가지고 어우. 그 정충신이 이끈 추격군에게 보내버립니다. 아, 공포를 심어주는 거네요. 네. 임진강을 넘었다라는 것은 이건 이제 한성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탄에서 참패한 관군이 다시 개성하고 임진강 일대 아직 넘진 않은 상태예요. 거기가.
임진강 일대 방어 준비에 이제 마지막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감사 이설을 개성 북방의 요충지인 청석동으로 보냈고요. 그 다음에 어영사 이기가 예하에 있던 수원보사 이홍립, 파주목사 박효립을 임진강선으로 보내서 방어태세를 갖추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한 번 이괄이 전술적으로 탁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청석동에 와보니까 경기감사 이서가 이미 그 일대를 방어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소규모의 항해를 내보내요. 소규모의 항해를 내보내서 이 이서가 이끄는 방어부대랑 교전을 붙인 거예요. 모든 시선이 쏠려 있을 동안 이관은 그 청석동을 우회해서 산위의 산길을 따라서 개성의 서문을 지나가지고 임진강가로 바로 진출해 버리는 거죠. 거기 이미 방어선 있잖아요. 파주 목사 박효립이라는 사람이랑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나 봐요. 이 사람이랑 어떻게 연통을 해가지고 이 박효립이 이괄과 내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2월 8일에 임진강 방어선은 전투 한번 못 해보고 그대로 붕괴됐고 이괄군은 바로 임진강을 건넜죠. 정충신이 이끄는 관군이 작게대로 임진강까지 추격해 와봤는데 이미 건너가고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임진강의 단점이 여울목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충신 부대가 내려오고 있으니까 무조건 진지고 거점 고수해라. 그러면 결국 정충신 부대가 와서 친다. 이런 작전이었을 텐데 이괄은 이것도 예상을 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소규모 부대만 보내도 고착되어 버리는 게 거점 고수 명령이 내려와 있었을 거라고. 임진강 우리가 이제 충분히 병력으로 막고 있다. 그런 걸 이미 노리고 돌리고 또 내통해가지고 건너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사실 전술적 승리예요, 완벽하게. 이거 너무 임진강 넘었으면 이제 자유로 타고 쭉 내려오면 돼요. 그렇죠. 쭉쭉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일산 지나서 가고 있는데 심하게 조정이 이때부터 당황을 시작합니다. 비변사는 모문룡에게 원군을 보내자라고 인조한테 건의를 하고 양사는 의병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건의를 하고 또 옥당과 간원들은 도원수 장만이 저게 지휘를 개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하고 탄핵을 건의해요. 이 와중에 나도 문송이지만 참 이게 이때 하는 거 보면 진짜 한심해. 진짜. 그래서 원래 인조는 본인이 직접 지휘하려고 했어요. 친정을 해서. 그런데 이괄군이 임진강을 건너서 지금의 벽제, 그 고양시 덕양부 네. 그쯤 있잖아요. 네. 그 일대 이르니까 2월 8일에 런을 칩니다. 그나마 이제 파천지로서 가까운 곳이었던 당시로선 충남 공주산성까지 가요. 그쪽으로 가는데 워낙 급하게 파천을 하니까 왕이 거처하려면 장막, 텐트를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못 챙겼어요. 그리고 인조의 이 피난길에 백성들이 전혀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왜요? 이게 얼마나 인조에 대한 민심이 안 좋았다. 네, 그게 좋았으면은 돕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요. 런조가 벌써 두 번째잖아요. 인조는 앞으로도 왠지 계속 도망다닐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 한강을 건너야 되는데 배를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백성들한테 배를 대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사 우상중이라는 사람이 이거 지금 실록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헤엄쳐서 강을 건너갔대요. 한강을. 그거 넓은 강을 헤엄쳐서 건너가. 그 사람도 대단하지. 그걸 어떻게 건너갔지? 그 행주로 건너게 행주 나하고 나루는 요만큼만 지금도 한 건너면 돼. 번씩 수영대회 막 하고 요만큼만 그렇게 건너면 하니까. 돼. 그래도 칼 차고 건너갈 거면. 한 1, 2km 정도. 뭐. 근데 이거 네. 추울 때라서 그거는 좀 대단하네. 추울 때라. 그러니까 실제 헤엄친 때는 얼마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건 칼 차고 건너가가지고 감히 지금 주상전하 건너야 되는데 배를 안 대하고 백성 한 명을 베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백성들이 배를 댑니다. 그래서 그 배를 타고 가요. 가는데 또 그 안에서 이 왕이 또 런을 친 걸 격분한 백성들이 궁궐을 또 불태워버립니다. 아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가만 들어보면 인조의 조정이 굉장히 한심해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은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성에 진입한 이괄이 거짓으로 징병을 해서 병사를 늘리는 걸 막으려고 감사와 병사들이 당시에는 표식이 있어가지고 이 표식을 맞춰서 조정에서 내린 표식과 이 사람 들고 있는 표식이 맞아야지 병사를 징발을 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기존에 쓰던 거 말고 모난 것만 써라라고 해서 거짓 징병을 못하게 막아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대비는 하유를 내려서 의병을 일으키도록 종용을 합니다.
여기에 호응을 해가지고 호남의 사림들이 142명의 의병을 모아요. 한편 이 시기에 2월 9일쯤 됐을 때 이괄군의 선봉 기병 30기가 먼저 한성에 들어왔고요. 2월 10일에 이괄의 본대가 한성에 입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괄은 흥안군 이재를 새로운 임금으로 추대를 해요. 반란 18일 만의 일이었고요. 이괄의 본대가 진입을 하니까 인조가 런을 치는 것과는 다르게 관청의 서리, 하인, 도성의 백성들이 다 나와서 이괄군을 환영했어요. 죽을까 합니까? 아니면 진짜 환영한 겁니까? 이게 좀 애매한 게 우리는 이제 드라마 보면 조선 사람들은 그냥 엄청나게 그냥 충성스럽거나 뭐 그냥 그러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은 적극적으로 돕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반란도 안 하고 이렇게 눈치 보다가 괜찮을 때는 이렇게 좀 하고 이게 좀 이런 게 어떤 의미로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이게 우리나라가 참 신기한 게 대세를 못 쫓아가면 사람들이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거든요. 항상 이 눈치를 보다가 이게 대세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데 조선 때부터 그랬군요. 그러니까 뭐 피난할 때 뭐 엎드려서 전화 어디를 가십니까 이러지 않아. 그런데 이제 대사가 이쪽이다 그러면 또 이게 해주고 그럼 사람이 다 그렇지 뭐. 아니 근데 왜 조선하면은 왜 임금을 엄청 섬길 것 왠지 같은데. 그럴 거 자꾸 착각들을 하는데 반란도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저항도 안 하지만 알아서 막 이렇게 하지도 않고 저건 왕자의 게임, 이건 나랑 걸린 거, 이건 구경해도 되는 거. 구경은 굉장히 좋아해요. 일단 구경.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뭐 일어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괄은 지금 한성에 입성을 했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실 다른 소소한 전투보다도 궁금한 것은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주력 부대잖아요. 네. 주력 부대가 이제 막으러 장만이 왔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괄 입장에서는 무조건 서울로 오는 게 살 길이었잖아요. 그러면 와서 서울에서 자기한테 호응을 해줘야 되는데 이괄을 공격하지도 않았지만 의외로 호응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괄이 딱 보니까 이게 좀 뭔가 큰일 났다. 위태로운 거예요. 또 10,000명 가지고는 한성 못 지키죠. 그렇죠. 어림도 없죠. 더 줄지 않았나요? 줄어서 10,000명이 된 그렇죠. 건가요? 10,000명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자꾸 이제 선조나 인조가 피난 갔다고 그러는데 서울 도성이 잘 쌓은 성이다 보니 30,000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도저히 지킬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니까 서울에서 자기가 이제 고립돼 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실수한 게 인조가 피난할 거라는 생각을 당연히 했어야 되거든. 그리고 서울 백성들이 자기를 환영할까 안 할까 인조반정 해봤잖아. 인조반정 할 때 서울 시민들 구경만 했어요. 광해가 쫓겨났대. 끄트러졌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로서는 이게 그냥 뭐랄까 그냥 유일한 희망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플랜이 정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괄군은 추격해온 부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만의 부대도 한성 인근에 도착을 했어요. 처음에는 장만은 한성을 포위하고 나서 후방에서 올라오는 부대들과 같이 선멸을 하려고 했어요. 안전하게. 그런데 이제 이괄이 한성을 차지하고 있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백성들이 이괄한테 호응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안현이라는 곳에서 결전을 치르기로 결심을 해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지금의 서대문구 현재동에서 홍제동 넘어가는 고깃길 있죠. 뭐 무학재, 뭐 길마재 뭐 이렇게 불리는데 그쪽입니다. 한성에 내려다 보이는 감제고지인데 관군이 2월 10일에 야음을 틈타서 특공대를 투입해요. 그래서 봉수대를 먼저 제압하고 평소에 아무 이상 없을 때 올리는 것처럼 봉화를 올려요. 그 상태에서 관군의 본대가 안현으로 진출을 합니다. 그리고 포진을 완료해요. 근데 이때 이괄군은 승리에 들떠가지고 관군이 오는 걸 몰랐어요. 네. 2월 11일 오전에 드디어 관군의 진출을 눈치챈 이괄군이 부대를 출동시켜서 전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관군은 안현 고지에 그 고지를 점령하고 있는 부대 외에 변읍 이수일이라는 사람이 지휘하는 일련의 부대를 뒤로 돌렸거든요. 이거를 이괄군은 몰랐던 상태인 거죠. 그 상태에서 관군을 이괄군이 공격을 하려고 갔는데 안현에 고지군이 2개가 있었거든요. 분명히 2개의 고지군의 관군이 포진했으면 저 고지에 있는 병사들의 숫자는 적을 것이다 라고
안일하게 판단을 하고 이괄군이 정면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양쪽 부대가 격전이 붙었습니다. 관군 입장에서도 지금 한성이 뚫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이괄군 선멸을 못하면 본인들이 인조한테 참살당할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래서 죽기 살기를 싸웁니다. 관군이. 그래서 관군은 이기지도 못하고 이괄군도 뭐 이기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 있을 때 그때 돌렸잖아요. 뒤로 돌렸던 부대가 이괄군의 축후방을 강타. 아, 끝났네. 네. 그래서 이괄군은 참패를 하고요. 심지어 이괄군이 돌격을 할 때 풍향도 바뀌어가지고 이괄군의 화력이 관군에 미치지도 못했어요. 네. 이 배드민턴 칠 때 내 쪽으로 바람 불면은 아무리 세게 그렇죠. 쳐도 안 날아가요. 맞습니다. 아. 그런 상황에 가해져서 참패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괄이 승리한 건 항상 전쟁의 주도권을 잡고 자기가 원하는 데 싸웠는데 그렇죠. 서울 도성만 점령하고 그 다음이 안 오고 있으니까 이때 그동안 패전했던 정충신이 능력 발휘한 거죠. 똑똑한 장군은 원칙은 똑같거든요. 먼저 주도권을 장악하고 유리한 곳에서 싸운다. 이 안현이 지금 무학계로 잘려 있지만 그 능선 따라오면 바로 경복궁 뒤로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 거기에 관군이 먼저 올라가면 이괄군은 서울을 버리거나 그렇죠. 뭐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버리면 이제는 끝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불리하지만 고지전을 자기들이 하게 할 수밖에 근데 없는 제일 거지. 나쁜 게 완만하게 올라가는 감제고지에서 밑에서 위로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관군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자기가 끌고 다니면서 관군을 파악했는데 지금은 급하니까 관군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게 관군이 왔다 그러면 이때는 또 조선 서울에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 사실 다 어떻게 보면 정부하고 관련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살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그 기회 왔다 그래서 또 나오기 시작하면은 큰일 나니까 단기 승부를 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무리하게 불리한 줄 알지만 안현을 공격해야 됐던 거죠. 그걸 아니까 그러니까 정찰도 제대로 못하고 덤벼들었을 거고 정충신은 이것도 예상하고 부대를 나눠서 조였던 거지. 참패를 당했습니다. 이제 뭐 가지고 있던 부대라고는 그거 딱 하나였는데 예, 끝난 거잖아요. 네. 이후에 반란군 어떻게 됩니까? 이 안현 전투에서 참패를 하니까 민심마저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이괄군이 가까스로 전장을 빠져나와 도성으로 복귀를 하는데 백성들이 돈이문과 서소문을 잠가버려요. 아, 대세 끝나서. 네. 아, 야, 이제는 저쪽도 이괄 끈 떨어진 끝 떨어졌어. 거예요. 이제.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안현에서 전투할 때는 서울 주민들이 전부 성벽에 나와 구경하고 있었대요. 그래갖고 관군도 아니 이 다른 데도 아니고 서울에 사는 사람이면 다 지금 이 네. 관련자들 아니야. 그죠. 어떻게 니들 거기서 구경할 수만 있냐 그래갖고 이렇게 멘붕이 와서 떼는데 그렇게 구경하다가 딱 승부 나니까 잠깐. 잠깐. 그래야 뒤를 관군이 뒤친다. 예. 그래서 숭례문 쪽으로 우회해가지고 간신히 도성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2월 11일 야간에 그 이괄이 이제 남은 병사들을 이끌고 여기서 있어봐야 어차피 토벌당한다. 근데 남은 수는 인조를 잡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도성을 이탈해서 광주를 거쳐서 이천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조의 피난 행렬을 추격한 거죠. 최후의 일전을 벌이려고. 그런데 2월 14일에 이괄이 광주 경안역에 도착했을 때 수하 장수였던 이수백, 기익헌 등이 이괄을 살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괄의 난은 막을 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괄의 난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게 어떻게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막지 못했다라는 것도 이괄의 난 때문에. 네, 이렇게도 이어지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박사님? 그 설이 이제 80년대 중반에 나온 설인데 여러 가지로 좀 이제 실증적인 게 미흡해요. 그리고 조선시대 상황을 잘 모르고 한 얘기인데 이제 현대인들이 보기엔 그럴듯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병력이 희생됐다. 보급품 털렸다. 뭐 10년이 지나는 동안 그거를 회복을 못하면 그건 이괄 탓이 아니라 그냥 나라 탓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뭐 예를 들면 한국 전쟁 하는데 몇 사단이 전멸해서 뭐 어떻게 사단 하나의 희생을 감당 못하면 그게 국가냐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문제는 생길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다. 그리고 거기 나온 증거들이 여러 가지 논리가 있는데 그건 좀 잘못된 게 많아요. 좌우간. 이제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대응을 안 한 건 아니고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아까 좀 미리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수도 방위 체제를 굉장히 강화하게 돼요. 어영청, 총용청 이런 거 만들고 뭐 하면서 그건 물론 병자호란 준비하고 같이 된 거지만 서인들이 직접 군영을 장악하고 서울을
군영을 쫙 까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 등등등인데 아무튼 그 설은 너무 오바예요. 오바다. 네. 네, 지난 시간부터 이번 시간까지 저희가 조선 최대의 반란으로 기록된 이괄의 난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와 교훈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박사님? 제가 이괄의 난 얘기할 때마다 그 이괄난 때문에 병자호란이 실패했다는 거랑 싸우느라고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제가 또 괜한 예, 얘기를 마지막에 했군요. 아니요, 근데 그 얘기가 왜 나오나 생각해니까 네. 항상 이제 우리나라 머릿속에는 정치가 이제 국방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나라만 얘기가 아니라 인류한테 군대가 생긴 이래 지금까지 그래요. 그래서 정치가 군대를 제어하지 못하면 권력이 아니에요. 그거는 제어해야 되는데 그거를 제어하기 위해서 국방의 의무를 훼손시켜 버리면 그 권력 또한 정당성을 잃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역사에서 정말 인류 역사 생긴 이래 반복되는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정치와 국방이 분리돼야 된다고 말하지만 사실 분리가 잘 안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이 부분만은 항상 명심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역사에 이프가 없다라는 말은 그 이프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것 때문에 나온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프는요, 예능으로 한 유튜버가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즘 그 유튜버가 왜 나를 안 부르대? 아, 무슨 소리세요? 아유, 그냥 얘기하시면 다음 날 바로 찍습니다. 끈떨어졌다는 판단 아니에요? 아, 구경하고 있는 겁니까? 문 닫아, 문 닫아. 허가를 하진 않은 거야? 임청현 의원님 혹시 네. 저는 이괄의 난을 봤을 때 조선군의 동원 역량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전략기획가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군수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일을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오늘이 지나도 그 다음날 오는 건 또 다른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라는 거는 사실 허상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건 대응할 수 있는 수준, 그래도 해볼 만한 수준을 준비해 주는 거였는데 이괄의 역량이 뛰어났다고 해도 그 뒤에 그 수많은 방어선에 있었던 조선군들이 해볼 만한 준비를 만약에 조정에서 체계적으로 갖춰줬으면 한성까지 그들이 갈 수 있었을까. 그리고 나중에 병자호란 때도 마찬가지지만 후궁군이 아무리 뛰어났다지만 군수적 역량을 키워서 해볼 만한 수준을 갖춰줬다면 그런 일을 겪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네. 어떠한 전쟁도 어떤 승리와 패배의 이유가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괄도 끝이 안 좋았고요. 인도도 피난길에 굉장히 많은 서름을 겪었고 국민들은 또 무슨 죄입니까? 어떠한 전쟁도 행복을 가져다주는 전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전쟁이 없는 세상을 위해 전쟁을 열심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다음 이 시간에 더 풍성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